단백질 함량만 줄여도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비율이 상당히 돼요. 네. 그래서 특히 간질 환자들 있잖아요. 간질 환자들. 간질 환자를 굶겨버리면은 이게 발작 안 하거든요. 상당수가.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잘 밝혀져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또 밥을 다시 먹으면 또 발작을 하거든요. 네. 네. 예. 그러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뼈가 이렇게 인격이나 이런 것이 단백질이나 이런 발생하는 확률이 유럽이나 요래 이런 데는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예. 그럼 안 좋은데 위에 따라 이런 음식을 그렇죠. 그러니까 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까요? 그죠? 문재인이 돼서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지금. 그죠?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를 공부를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안정장치를 몇 개씩 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이거 발표하잖아요. 노트북이 고장날 수도 있어요. 또는 파일이 지워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발표 같은 걸 할 때는 미리 이메일로도 보내고 USB로도 가져가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CD로까지 보호를 가져가요.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을 때. 안전장치를 계속 해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서구에서 점점 우유 이제 안 먹잖아요. 유럽 같은데 유럽주에서는 우유 급식으로 이미 몇 년 전에 2010년도인가 중단을 시켰어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먹는 나라는 많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심지어는 군인들한테까지 먹이잖아요. 남아도니까. 그죠? 잘못된 거죠. 대기업이 아니라 낙농업자들입니다. 왜? 낙농업자들이 이윤이 많이 나. 어떻게 이윤을 내냐? 소를 키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를 수거를 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많아지면은 우유값을 올리겠죠. 하지만 정작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많은 이윤을 주지 않아요. 그냥 근근히 생존할 정도는 주는 거예요. 마진을 계속 남기죠. 그러니까 남아도는 이윤으로 계속 광고를 하는 거예요. 로비도 하고. 네. 또 네. 네. 닭살 생선이나 물고기에서만 가질 수 있는 영양분이 있다고 학자분들은 항상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나이가 들수록 네. 이 육류 섭취가 네. 떨어지면은 안 된다라고 신문지장에 계속해서 보도를 하는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네. 그쪽 측면은 어떤가요? 육류만을 가질 수 있는 단백질, 채소에서 합성할 수 없는 단백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꼭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름이 정확하게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단백질의 종류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단백질의 종류는 채소가 가질 수 있는 단백질과 육류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채식으로만 섭취를 한다고 해서 꼭 이 육류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필요한데 섭취가 안 된다. 종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인체에서는 꼭 그래서 육류를 먹어줘야 섭취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건데 그게 정말 그때마다 정말 음식을 준비하는 데서 굉장히 고민에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냐면 흡수율이라는 개념일 거예요. 흡수율. 그러니까 식물의 이제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잖아요. 아미노산은 20가지예요. 그러니까 20가지를 흡수하면 인체 내에서 수백 가지로 이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변환이 가능한 게 이제 비필수 아미노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필수 아미노산인데, 이거는 윤기나 식물성이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음식에 있는 아미노산의 비율과 인체의 아미노산 비율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흡수율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육류, 소고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2%를 흡수할 수 있어요.
근데 쌀에도 단백질이 있잖아요. 흡수율이 얼마냐? 82%예요. 10% 정도 차이가 나죠. 그죠? 근데 문제는 소고기만 먹는 사람은 없죠. 또 쌀만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섞어 먹잖아요. 그럴 때 그 밸런스에 맞춰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뭐 계란이 완전 식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인체의 거의 대부분이 흡수가 되니까. 왜냐하면 성분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나 인간은 유전자가 거의 97%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흡수가 될 수밖에 없죠. 비슷하게. 유전자가 비슷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영양소만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노폐물이나 또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호르몬들, 또 콜레스테롤, 또 중성지방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득보다는 해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물을 적절하게 섞어 두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콩류와 곡류 이걸 섞어 드시면 100%가 넘어가요. 그런 거는 전혀 이제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애들 키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어떻게 먹냐? 그 현미 콩밥에다가 김만 싸서 먹여줘요. 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블루베리 하고 딸기 하고 천일염 약간하고 견과류 하고 믹스에 갈아서 먹어요. 한 잔씩 딱. 그런데 이 블루베리 딸기 주스가 상당히 좀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처음에 박사 학위 받을 때까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약간 튀긴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과식을 하거나 이러면은 염증이 나더라고요. 몸에 피부에서. 그래서 빨갛게 발진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튀기면은 지방이 산화가 되잖아요. 산화, LDL 이런 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인체에 이제 면역세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단핵부라는 게 있어요. 모노사이트. 얘들이 그걸 딱 먹으면은 흥분을 해요. 펄클처럼. 그래서 막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리고 활성탄소도 막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신호들을 맞춰서 면역세포들을 막 모집을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리고 피부 밑에 침착을 해요. 그리고 혈관 밑에도 침착을 해가지고 거품처럼 막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칼슘이나 이런 쓰레기들을 계속 붙여나가요. 그래서 혈관도 막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피부에 침착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우연히 이제 그 집 근처에 유기농 빵집이 생겨가지고 한번 갔었는데 블루베리 주스를 먹게 됐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한 2-3시간 있다가 막 염증이 나면 아주 뜨겁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찾아봤죠. 이제 항산화제 부분들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다 이제 당근, 흑당근 있잖아요. 씻은 당근 말고 흑당근 이제 껍질 까가지고 3분의 1이나 반 개를 같이 썰어서 믹서를 해서 먹어요. 그 당근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 이제 베타카로틴이 있어요. 근데 베타카로틴 이야기해도 또 1시간이 넘어가는데 베타카로틴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화 과정에서 베타카로틴이라는 어떤 화학물 구조를 만드는 거는 최근의 일이에요. 아주 고등 식물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 베타카로틴이 쪼개지면 비타민 A 2개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A가 이제 시신경으로 이제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 구조가 빛을 받으면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적인 신호를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들이 단일결합,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화학적인 구조로 활성산소나 이런 걸 빨리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중요하고 또 얘들이 또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핵수용체라고 해서 세포 안에 이제 유전자 조절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리간드,
신호체로 이제 작용을 하게 돼요. 비타민 A가. 그런데 특히 면역세포의 활성에 중요해요. 비타민 A가. 그래서 이제 면역이 좀 안 좋으시다 이러면 당근 꼭 갈아 드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무슨 질문 하다 이렇게 무슨 질문이었죠? 우유 아니 붉은 쌀국수? 예, 동물성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혀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2000년 초반에 많이 나왔어요, 기사에. 근데 요즘에는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의사들도 이제 좀 이제 듣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이상한 소리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질문 없나요? 네. 혹시 아이들 위해서 아마 우유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예, 예. 우유를 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말씀하신 주스 같은 거. 그렇죠. 하려면 블루베리 당근 주스 저는 적극 권하고, 특히 이제 제가 권하는 거는 지금 어린이집이 지금 보육이 지금 의무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그런 어린이집에 블루베리 당근 주스하고 견과류를 필수적으로 식단에 매일 공부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견과류에는 닭과 불포화 지방산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교 동물학적으로 보면은 고등동물로 갈수록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아져요. 뇌세포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이 안 돼 있는데, 이제 불포화 지방산, 불포화라는 것은 이중결합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이중결합이 있는 것은 구조적으로 되게 유연성을 가지고 빛이나 전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이제 저는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포, 우리가 몸이 이제 50쪽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모든 세포는 필수적으로 세포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축구공에 이제 껍데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세포는 껍데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껍데기는 유동성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항상성, 고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동물과 식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세포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은 세포벽이 있으니까 형태를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동물은 세포벽이 없으니까 이제 세포막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태를 유지하려고 뭘 개발했냐면 콜레스테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에 콜레스테롤이 군데군데 끼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포들은 되게 유동성 모자이크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질근목이라고 리퀴드 레프트라고 해가지고 그런 고형화된 부분이 이렇게 마치 섬처럼 이렇게 오겨 다닐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생화학적인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닭과 불포화 지방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뇌세포는 아시다시피 60%에서 80%가 지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질을 어떤 것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IQ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반인에 비해서 완전 채식을 했을 때 IQ가 20이 올라가요. 평균적으로. 평균 20이라는 거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무식하게 단순 비교를 하면은 정상인 애들한테 고기를 막 먹이면 IQ 80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보통 아이한테 채식을 시키면은 IQ 120짜리가 되는 거예요. IQ 120이면은 상위 10% 이내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공부시킬 때 의자에만 앉혀놓고 학원에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암기를 하고 싶어도 암기가 안 되는데 내 세포가 작동을 안 하니까. 그죠? 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윤희를 먹으면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증가를 하게 돼요. 그 스트레스의 의미를 아시죠? 스트레스의 의미가 뭐죠? 스트레스는 그 내부에서 만들어진 거, 외부에서 만들어진 네. 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교수님한테 제가 선생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음식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음식으로 이렇게 고쳐보자 했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했었을 때 제가 받았던 외부와 내부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았어요. 예. 그거에서 받는 게 제가 육체적으로 건강이 좀 나빠지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그 중요한 이제 그 설명을 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원래 어원은 항상성을 깨트리는 인자들이에요. 항상성은 생체가 건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범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 항상성을 깨트리는 것들이 스트레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스트레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적인 환경이 있고 내부적인 환경이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외부적인 환경은 인간과 인간의 어떤 만남들, 이런 쉽게 말해서 육체 바깥에 있는 대상들과의 접촉이에요. 근데 내부적인 환경은 뭐냐면 우리가 먹는 것, 호흡하는 것, 인체 내부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그 논문을 3편을 썼는데 그중에 이제 한 편이 뭐냐면 이제 인체 내에 있는 호르몬들과 뭐 지질, 칼슘, 미네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울 증상에 영향을 주는가를 통계로 분석을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의 통계 분석에 의하면 인체 내부의 환경이 우울감의 대략 50%를 설명한다. 네, 통계적으로 48%가 나왔어요. 알스케어가 설명된 거. 그래서 이제 무슨 질문을 이렇게 됐죠?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왜 나왔죠? 코티졸이에요. 그래서 코티졸이 증가를 하면은, 그러니까 코티졸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그러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 증가를 해요. 코티졸이 증가할 때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코티졸이 증가하거든요. 또 하나는 이 피부 같은 게 찢어져가지고 미생물이 들어왔을 때 인체가 방어 작용을 하려고 코티졸을 증가를 시켜요. 왜냐하면 인체 외부에 이제 미생물이 딱 침입을 하거나 이러면 인체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면역세포가 흥분하거든요. 그런데 면역세포가 너무 갑자기 흥분하면은 침입자가 잡아먹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잡아먹게 돼요. 그래서 쇼크가 일어나거든요. 또 폐혈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현상인데 그런 걸 막으려고 코티졸이 방치를 해요. 뇌하수체 치상하고 뇌하수체 부신해서 이제 코티졸이 방치를 하면서 면역세포를 억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면역세포가 점점 억제가 돼서 면역 결핍이 돼요. 또 하나는 이 코티졸이 뇌세포에 올라가가지고 기억력이나 감정 반응을 억제시켜요. 그래서 우울증이 증가를 해요. 코티졸입니다. 그런데 육류를 먹으면 코티졸이 30% 이상이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 설명을 드리죠. 시간관계사 이제 진도로 나갈게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잠깐 쉬었다고 하겠습니다. 혹시 저 책 이용하고 끓여놨어요. 몇 살에 해야 되는데. 뭐 정인범님 올라와야 하지 말든가. 네, 찾으세요. 예.